네,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게 많죠. 인간의 뇌에 어떤 칩을 넣어서 원격 조정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SF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. 이게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.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요, 또 드디어 일을 하나 냈습니다. 자,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그 X를 통해서, X는 이제 옛날에 트위터죠. 자신의 X를 통해서 뇌에 인공 칩을 심은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.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에게, 어떤 한 인간에게 그 실험을 벌써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는 어제 그 X에 글을 올렸어요.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뉴럴링크에서 뇌에 인공 칩을 심은 최초의 환자가 탄생했다라면서 현재 이 환자는 잘 회복되고 있으며 초기 결과가 아주 유망하다,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.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뇌 관련 스타트업, 이 신생기업,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는요, 사람의 뇌에 인공 칩을 이식해서 이 외상성 어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뉴럴링크의 그 단기적인 목표는 뇌 손상이라든지 뭐 척추 부상 등으로 인한 불구를 해결하는 것이고요. 이제 단기적인 건 목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가 더 진짜 목표입니다. 더 궁극적인 목표인데요.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의 두뇌를 로봇에다가 다운로드 시키는, 그게 장기 목표입니다. 아주 먼 미래 장기도 아닙니다, 사실은. 자, 이 뉴럴링크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FDA로부터 첫 번째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, 이미. 그래서 이제 실시를 한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그 임상 시험을 위해서 경추나 척수에 손상된 사람 또는 근위축성 경화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를 모집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. 그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서 갔습니다, 거기에. 자, 이 뉴럴링크라는 이 회사는 이미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전에 그 광범위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한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신청자를 받았죠. 그래서 이제 누구 한 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한 한 명을 상대로 드디어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인간 실험도 실행한 것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이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라, 기술은 사실은 다 있어요. 이제 앞으로 윤리적인 논쟁이 제기될 전망입니다. 초기에는 그 인간의 신체 불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리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죠. 사지마비라든지 척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, 몸을 못 움직이게 되든지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윤리적인 무슨 논쟁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? 하지만 이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두뇌를,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두뇌를,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을 로봇에게 다운로드 시키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리 논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런 기술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신지요?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그런 입장이신지요? 아니면 약간은 좀 포기하는 듯한,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떡하겠어. 이걸 찬성하고 반대한다고, 특히 반대한다고 이걸 안 하겠어? 또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한마디로 대세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이신지요? 자, 여러분의 마음도 좀 궁금하네요. 댓글로 심정을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은요, 그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도둑맞은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배우 이병헌 씨가 LA에도 큰 저택이 있습니다. 이병헌의 그 LA 저택에 도둑이 침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다행히 큰 피해나 사람의 피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미국의 그 LA 지역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연예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. TMZ라고. 이 TMZ는 오징어 게임 스타의 이병헌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. 이 TMZ에 따르면 지난주 LA에 있는 이병헌 씨 집에 도둑이 들어서 LA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도둑은 이병헌 씨 집 그 미닫이 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당시 이병헌 씨와 가족은 집에 없었다라고 합니다. 다행이죠.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도둑들이 이병헌 씨 집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침입했는지, 뭐 왜 침입했는지, 물론 뭐 훔쳐가려고 침입했겠지만 그 밖에 다른 고의적인 다른 또 이유가 혹시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 등등,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경찰은 그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조사하느냐, 이병헌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경찰은 모르죠. 거기서 뭐가 없어졌는지.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와 보니까 뭐 이게 없어졌네요, 저게 없어졌네요, 뭐 이 진술을 하는 것을 토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현재 경찰은 도둑이 이 집이 이병헌 씨의 집인 것을 알고 침입한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최근 그 LA 부천을 돌면서 물건을 훔쳐온 그런 일당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.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는 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강도가 아닌 절도범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강도와 절도범 차이가 많이 아시죠? 강도면은 이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지난 2022년에 이병헌 씨는 한 연예 방송에 출연해서 그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가 연예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여행을 하던 중에 LA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어서 하나 구매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그 주택 구매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. 이 집은 이병헌 씨가 매입 당시에 $200만 달러를 주고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구멍이 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그 사고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사고 원인의 뭐 최종 결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최종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. 자, 그 중간 결론은 이렇습니다. 볼트 누락. 이 보잉사가 볼트가 뭐 잘못 조여져 있다거나 이런 얘기, 볼트 관련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. 자, 이 문제가 결국은 원인이 됐던 것으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자, 보도에 따르면 이 보잉을 비롯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보잉 737 맥스 9 그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이 모듈식 부품인 그 도어 플러그를 동체와 이 결합하는 그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전문가들은 동체에서 뜯겨나간 그 도어 플러그에 볼트가 연결됐던 흔적이 없는 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생각해보면 뭐 단순한 볼트 하나? 아이고 그랬었어? 이게 아니죠. 엄청나게 끔찍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. 왜냐면 그 비행기 외부 그 동체에 도어 플러그를 놓고 볼트를 완벽하게 이걸 조여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조인 게 아니라, 느슨하게 조인 정도가 아니라 일부 볼트는 아예 껴서 조인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.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볼트가 뭐 한 8개가 필요하다면 한 6개는 대충 조여져 있는데 2개는 아예 볼트가 없다라는 것이죠.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, 이거는. 자, 그 도어 플러그는 창문과 그 벽체로 이루어진 일종의 덮개입니다. 그래서 항공 규제상 추가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출입문 대신에 이 도어 플러그를 거기다 붙입니다. 그 비행기 동체에다가.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야 되는데 볼트를 조인 흔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. 뭐 몇 개는 볼트가 조여져 있지만. 그래서 미국의 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조사 결과의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이 중간 결론이 나온 얘기입니다. 한편 그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의 모델이 그거죠. 이 737 맥스 9, 그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은 아시다시피 그 사고 발생 약 3주가 지났는데 사고 발생 직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라운드에 다 묶여버렸잖아요. 전체 보잉 737 맥스 9은 절대 운항하면 안 돼라고 미국 정부가 운항을 금지시켰잖아요. 근데 이게 운항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은 뉴스가 크게 전달이 돼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운항 재개가 슬금슬금 풀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요. 자,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이미 지난 24일부터 약간의 조건을 붙였죠. 뭐냐? 철저한 검사 및 유지 보수 절차를 거쳤다라는 전제하에,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. 철저한 검사 및 유지 보수 절차를 거쳤다라는 전제하에
737 맥스 9 항공기들의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라고 연방정부가 이미 허용을 했다라는 게 이게 슬금슬금 뒤늦게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, 737 맥스 9은 지난 5일이었죠. 177명을 태우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이륙을 해서 이륙한 그 비행기죠. 알래스카 항공 소속 1282편이었는데 비행 중 하늘에서 공중에서 동체 구멍이 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겪으면서 운항이 전면 금지된 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슬금슬금 다 풀린 거예요. 알래스카 항공은 이미 지난 26일 오후에 시애틀발 샌디에고 항공편을 시작으로 이 737 맥스 9 기종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, 이미. 시애틀발 샌디에고 왔다 갔다 해서 몇 번 했겠네요.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도 해당 기종 운항을 지난 일요일부터 다시 재개한 것으로 슬금슬금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볼트나 제대로 조여놓고 운항을 하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볼트가 느슨하게 조인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몇 군데는 아예 볼트가 조여져 볼트를 넣고 조인 흔적도 없다. 라는 건 전 이게 아주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잘 조치를 취하고 운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그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가요? 예. 사실은 미국에서도 다들 뭐 집 갖고 다 계시지만 미국의 부동산도 뭐 투자처로서 괜찮습니다만은 한국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훨씬 좋은 투자처이긴 하죠.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뭐 한 10년 전, 20년 전에는 뭐 아주 핫했죠. 한국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 자고 일어나면 막 가몰랐으니까. 자, 혹시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.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 정부가 이 GTX 사업 구상을 발표한 뒤에 정차할 역을 세울 신설 예정지에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, 왜 안 그렇겠어요?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이 GTX라는 것은요,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열차를 말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에서 뭐 춘천까지 30분 만에 가는 급행 철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서울역에서부터 뭐 평택까지 뭐 30분 만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을 상대로 서울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뭐 20분, 30분 내로 줄여주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뻗어나가 있는 광역 급행 철도인 것입니다. 이게 이제 지금은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려고 지금 공사하겠다라는 얘기죠. 자,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 정부가 이제 GTX 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고 빨리 하고 또 GTX 사업 규모를 수도권 외곽 더 멀리까지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그러면 여기 어디 세워질 것이냐라는 그런 정차역 신설 예정지가 이제 일부분 발표됐거든요. 그 여기 세워질 예정지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어떻게 발빠르게요?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확 거둬들이고 왜? 오를 것 같으니까. 또 아직 안 내놓은 사람들도 자신의 집 값어치에 대해서 계속 평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GTX는 뭐 A 노선, B 노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F 노선까지 있는데요. 기존의 그 GTX C 노선이 지나가는데 더해서 A 노선의 연장이 발표되는데요. 거기가 바로 평택입니다. 평택. 이 평택이 이번 계획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게 생겼습니다. 평택에 가면 그 지제역이라고 있는데요. 지제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제역 더 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84평방미터 매물은 이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대충 한 8억 원 정도였는데요. 정부 발표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날은 3천만 원이 올라서 8억 3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.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이 GTX-D까지 뚫리게 되는 이제 그 D는 이제 김포 쪽이거든요. 김포 그리고 이제 뭐 인천 서구 검단이라고 있어요. 그쪽 신도시인데 이쪽에도 이제 또 다른 수혜 지역으로 손이 꼽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자, 앞서 그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발표하고 김포 지역에 역을 7개, 또 인천 지역에 2개의 정거장역을 이제 신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GTX D, E, 그리고 F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김포 잠깐 볼까요? 김포 장기동이라고 있고요. 동네 이름 장기동. 그리고 김포의 유명한 신도시죠. 검단 신도시. 이곳에 새롭게 역이 만들어질 신설 역 예정지가 있는데요. 그 인근에
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것은 호가가 지금 2천만 원, 3천만 원씩 아까 평택처럼 오르고 있습니다. 하루 이틀 만에. 전문가들은 그 교통망 확충이 대형 호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밝히면서도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건 이런 겁니다. 교통망이라는 것은 신설 계획 발표 그때부터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서 실제로 개통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성급하게 투자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8억 원이었는데 발표가 나온 다음 날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올랐어요. 8억 3천만 원. 그거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거죠. 이거는 와 그래 확 몰려드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 조금만 기다리면 한두 달 지나면 야 보니까 뭐 발표는 나왔지만 이게 뭐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되려면 4, 5년 걸리니까 뭐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? 라는 그 심리가 다시 반영되면 8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8억 한 5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심리가 조정되면 그야말로 이제 조정이 됩니다. 그래서 8억 3천, 5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8억 1천이나 2천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. 요런 게 지금 한국에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. 라는 정보 하나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그 4월 10일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. 근데 그 전에 3월 말에는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 상대로 선거가 있습니다. 오는 3월 말에 치루어지는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선거를 위해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모두 4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. 좀 멀리 있는 곳까지는 뭐 제가 다 지금 뭐 봐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총영사관은 있잖아요. 그 총영사관은 그 투표소가 설치된다는 것 아시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LA 지역은 모두 4곳인데 첫 번째는 LA 총영사관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한 30분, 40분 떨어져 있는 남쪽 한인들이 많이 살죠. 오렌지 카운티,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카운티, 그리고는 이제 다른 주긴 합니다만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애리조나주도 포함돼요. 그래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이 투표소가 설치됩니다. 이렇게 4군데. 자,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가운데 그런데 이제 네바다주, 또 뉴멕시코주도 있는데 이쪽은 투표소가 설치 안 된다라는 좀 아쉬운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. 라스베가스 사시는 분들은 투표하려고 LA까지 오셔야 할 텐데 이거 뭐 그거 투표 하나 하겠다고 LA까지 올 일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가끔 정기적으로 LA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오신 김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. 뭐 이렇게 봅니다. 자, 일단 이들 4곳 제외 투표소 LA 지역을 보면 자, 첫 번째 LA 총영사관 1층에 투표소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, 그리고 세 번째는 샌디에고 한인회관, 그리고 네 번째는 애리조나주 메사 카운티에 가면 아시아나 마켓이라고 있습니다. 그 애리조나주에는 아시아나 마켓에 투표소가 설치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아시아나 마켓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. 네. 아시아나 항공. 네. 아시아나 항공이 이벤트를 하네요. 아시아나 항공은 설 명절, 옛날에는 이제 구정 그랬지만 이제는 구정이란 말 안 씁니다. 혹시 구정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면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. 왜? 구정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. 뭐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걸 바꾼 걸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뭐 구정이라고 쓸 수 있죠. 하지만 지금부터는 알아놓으세요. 구정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음력설 구정이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설이라고 말합니다. 자, 아시아나 항공이 설 명절을 맞아서 한국 방문 고객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내 면세품 특별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요. 또 한국행 항공권의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에서 그 면세품을 구입할 때 최대 $3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는 flyasiana.com입니다. flyasiana.com. 또한 그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그 한인들은요, 항공권 특가로 보다 저렴하게 이 한국행 항공권을 지금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아시아나 지금 밝혔습니다. 자, 이번 이벤트는
오늘부터 시작해서요. 언제 끝나느냐? 2월 12일 끝납니다. 2월 12일 끝나니까 그때까지, 그 전까지 필요하신 거는 구입하시기 바라겠고요. 그리고 이제 2월 12일 전까지 뭐 쿠폰이라든지 또 비행기표를 싸게 구입한다든지 그때까지 하시고 비행기를 2월 12일 전에 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3월, 4월, 5월에 가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2월 12일 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구입해놓고 편안하게 4월, 5월 그때 가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뭐 1년, 2년 뒤에는 안 되겠고요. 자,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LA, 뉴욕, 시애틀 노선도 증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. 자, 3월부터는요, 당장 3월부터는 LA 인천 노선을 A380으로 운영하는데 매일 2차례 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뉴욕 인천 야간편을 주 5회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애틀 인천 그 노선은 5월부터 매일 한 차례로, 데일리로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습니다. 자,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, 딱 한 단어입니다. 한 단어. 근데 그 단어를 제가 스펠링으로 좀 먼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스펠링은 이렇습니다. J-O-R-I-W-O-N. 한번 발음해보세요. J-O-R-I-W-O-N. 갑자기 또 미국식으로 발음하신 거 아니에요? 조리원 그러시면 안 되고, 네, 한국말로 조리원입니다. 조리원. 무슨 조리원이냐? 네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,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의 그 산후조리원입니다. 자, 이걸 제가 왜 영어 스펠링 J-O-R-I-W-O-N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느냐? 그 이유는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. 이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 스펠링도 조리원. 우리식 발음 그대로 조리원은 그렇게 표시가 돼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.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건데요. 스토리는 이렇습니다. 이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세계 최고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조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.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. 그런데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산후조리원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. 연결을 시키는 그런 특집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예요. 자, 뉴욕타임즈의 서울지국 그 에디터 기자는요, 서울의 초보 엄마들 조리원에서 3주간의 휴식과 숙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최근 그 출산을 하고, 직접 기자가요, 출산을 했어요. 한국에서, 서울에서.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산후조리원에 직접 들어가서 2주 동안에 거기서 묵으면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걸 기사로 쓴 겁니다. 자신이 최근 직접 출산을 하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지냈던 그 경험담을 보도했습니다. 그게 어제 보도가 된 겁니다. 자, 찰튼이라는 에디터는 자신이 경험한 그 조리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. 좀 볼까요? 네. 한밤중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하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면 산모는 자신들의 개인 방으로 다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또 수면은 한국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잘 자게 하는 숙면, 잘 자게 하는 이 수면은 그 대표적인 사치 가운데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부정적인 의미는 꼭 아니에요.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아이 낳고 나서 숙면을 취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아이를 계속 케어하면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숙면을 취하겠어요. 아주 힘들 맛이죠.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저녁 때 되면 아이들 저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간호사가 데려가면 그야말로 푹 숙면을 취한다는 것입니다. 이 기자의 눈에는 이게 아주 사치, 그러니까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멋진 사치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. 이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산모는 출산 후 몇 주간 호텔과 같은 이 시설에서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라면서 하루에 3번 신선한 식사를 제공받고 얼굴 마사지, 또 전신 마사지, 육아 수업, 클래스 등등이 있으며 간호사가 24시간 아기를 계속 돌봐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고급 산후조리원은 간호사, 영양사,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물론 수유 전문가와 또 필라테스 강사 등을 채용해서 돌봄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산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
또 이 찰튼 에디터라는 찰튼 기자는요,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이자마자 한국에서는 이곳에 예약을 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 찰튼이라는 기자가 갔던 그 산후조리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웬만큼 좀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.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인이 딱 임신 테스트 했는데 두 줄이 보였다. 아, 임신했다.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기 들고 산후조리원에 예약하는 거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어집니다. 조리원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또래의 아기를 둔 다른 그 초보 엄마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다라고 했습니다. 뭐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, 뭐 대화도 하면서 교류도 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기자의 눈에는 이게 엄청난 좋은 사치로 보이는 거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는 3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. 그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. 친구들의 추천으로 조리원을 선택했다라는 이 임산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들은 조리원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그 아이의 일상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그 엄마는 엄마들끼리 교류를 갖고, 그리고 그 산후원에서 엄마가 조리원에서 몸을 풀 동안 그 산후조리원에 있던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뭐 초등학교,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교류를 이어간다는 것이죠. 이게 소위 말해서 부유층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랄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?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? 내려가다가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까지는 가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너도 그 산후조리원에 있었어? 너네 엄마도 그 산후조리원에서 몸 풀었어?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. 여기서부터. 자,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한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이가 같은 사회적인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매우 흐뭇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자, 뉴욕타임즈는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또 어떤 비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 찰튼 기자가 머무른 조리원은 2주간의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800만 원, 약 한 달러로 따지면 약 한 6천 달러 정도 받는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지도 않는 것이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일부 받을 수일 뿐이지 대부분 본인들이 다 스스로 그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. 한 2주 정도 있는데 한 6천 달러. 여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6천 불 아니라 10,000불 넘게도 쓰고 몸조리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값어치 있지만 또 이게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비용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한쪽의 시각입니다. 자, 조리원 비용도 비싼데 심지어 이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으로 본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 기사는 그렇게 썼습니다. 너무 잘 알죠, 한국을? 자, 이 찰튼 기자는요, 이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자,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. 아이를 낳는 시점에서부터 미국인의 그 눈에는요,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저출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자, 비싸긴 하지만 사실 그 산후조리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. 오래전에 제 친한 후배의 부인도 한국에서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진짜 한 2주 가까이 거기서 이제 아이 낳고 몸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. 저는 사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부익부 빈익빈 같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병원에서 낳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보고 다 했습니다만은 다만 그게 저는 그냥 건강 상태나 집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산후조리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라는 단순한 생각. 이제 미국에서 가서 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순수한 그런 생각만 했지 그걸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기자의 눈에는 또 그게 탁 보였나 봅니다. 때로는 우리가 늘 옆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3자가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. 사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저출산은 조리원 들어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조기 교육이니 영재 교육이니 입시 지옥이니 또 취업 전쟁이니 등등등 하면서 평생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
부모들이 너무 잘 아니까. 그래서 안 낳는 것이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이 저출산 이슈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 조리원의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스토리가 있는 뉴스,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.